자, 370페이지부터 특수지상권 해가지고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요. 일단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판례들을 자꾸 이것저것 외우려고 해서 그러는데요. 판례를 따로 외워야 될 것은 제가 나중에 저당권 할 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지만 두 가지만 외우면 되고요. 기본적인 틀은 이래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크게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좌측에 중간에 2번 유용해가지고 일정한 사유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4가지 사유하고 한 가지 더해서 총 5가지 사유거든요. 일정한 사유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그냥 크게 뭐라고요? 일정한 사유예요. 하다 이제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일정한 사유 중에서 뭐냐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예요. 그래서 건물이 있었고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관습법상이란 말을 집어넣을까요? 이유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좌측에 유형에 있는 4가지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법정지상권인데 지금 보려고 하는 요 매매 기타 사유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관습법이란 말을 붙이는 것 뿐이니까 굳이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뭐죠? 법정지상권으로 통일시킬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뭐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죠.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갑이 땅만 팔았어요. 땅만 팔고 땅만 이전 등기해주는 바람에 땅은 을의 것이지만 건물은 여전히 갑의 것이에요. 그러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거잖아요. 이때 갑은 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이에요. 이랬을 때 요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한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되고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은 없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건물이 뭐요?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뭐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랬을 때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안 된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란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질 때는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뭐라고요? 같았다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기타 사유인데 이 기타 사유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왜요? 나머지 개념이니까.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외되는 거 두 가지인데 첫째 우리 판례는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환지가 뭔지는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다시 말하면 환지하는 과정에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해버리면요.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요. 그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판례는 환지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뭐하셨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여기서 원인행위의 실효라는 말은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들을 다 뭐죠? 포함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무효, 취소, 해제, 해지처럼 원인행위가 실효되는 바람에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둘 다 팔죠. 둘 다 팔고 둘 다 뭐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건물에 대해서 뭐죠?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었는데 나중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 소유권이 누구로 복귀해요? 갑으로 복귀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같았다가 달라지거든요. 이때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달라지게 된 이유가 무효, 취소, 해제 같은 원인행위의 실효로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유에서 따로 하나 정리할 것은 뭐냐면은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유 토지가 분할로 인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예요. 갑이 을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법정지상권은 없는 거잖아요. 법정지상권 뭐예요? 같았다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자신의 지분을 이전 등기해 줬다는 이유로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요. 을이 피해를 입어요. 을은 원래 뭘 인정해 줄 필요가 없었죠? 지상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었는데 갑이 이놈이 지 권리를 파는 바람에 지상권이 발생해 버리면 을은 뭐죠? 예기치 않은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뭐하잖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토지가 분할돼 가지고 갑의 소유가 되면 뭐 문제 없는 거고 분할로 인해서 누가 됐어요? 을의 소유가 됐어요.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뭐죠? 발생합니다. 뭐요? 분할로.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을에게 손해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요 토지를 을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갑에게 가격 배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갑한테 배상해 줄 때 지상에 있는 건물을 감안해서 돈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을은 뭐죠? 분할할 때 충분히 뭐죠? 내가 이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
갑의 지상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고 그걸 감안해서 뭐죠? 배상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을에게 갑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하더라도 을에게 뭐죠?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끝이 다 한 겁니다. 교재 보시면 우측에 성질, 관습법상 물권이다. 3번 성립 요건 해가지고 기억해서 우리 교재는 두 가지를 합쳐놨거든요. 분리하세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재 어떻게요? 같았을 것. 내용은 뭐겠습니까?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기어 A 무효가든 미등기든 뭐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B와 C가 나오는데 일단 D는 명의 신탁은 여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그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 드릴 거고. 언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아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재 어떻게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니은번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A번에서 기타 사유가 뭐냐 해서 쭉 나오는데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B 해가지고 환지 처분으로 된 경우 그 다음에 공유대지의 지분이 전배됐다는 말은 뭐죠?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죠?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교재는 뭐가 빠져있죠? 원인행의 실효가 빠져있죠.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해가지고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어야 돼요? 특약이 없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맨 위에 C 해가지고 98년도 판례가 나오는데 요거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판례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골에 토지도 가지고 있고 농가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시골에. 딸이 이제 명절 때 오길래 그런 거죠. 딸아 내가 오래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 건물하고 땅 네가 가져라. 그랬는데 딸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해요? 농가주택 다 쓸모가 없는 거니까 뭐만 넘겨받았냐면 토지만 딸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땅과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달라졌죠. 그럼 갑에게 뭐가 발생해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갑이 또 을을 만나서 내가 금방 죽을 줄 아는데 잘 안 죽는구나. 이거 때려 부시고 다시 신축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러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딸이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병에게 이 땅의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병이 이 건물을 뭐죠?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그런 거죠? 철거하고 신축하겠다는 말은 건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철거하기로 한 거니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말 그대로 철거하고 새롭게 뭐예요? 신축하겠다는 말은 계속해서 건물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유하겠다는 얘기지. 최종적으로 뭐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철거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예요?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관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해가지고 1번과 2번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한 타인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공유하면서 어쩌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건물도 뭐예요? 공유거든요.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2번 판례는 뭐냐면 공유 토지가 뭐가 됐다는 얘기죠? 분할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판례 신경 쓰지 마시고 뭐죠? 요 공유 토지가 뭐가 됐어요? 분할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뭐가 돼요? 발생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간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서 1번, 2번 두 개의 판례 나왔지 우리는 뭐라고요? 원칙 이렇게 기억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가 공유면 원칙적으로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유 토지가 뭐가 됐어요? 분할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고. 그다음 하단에 구분 소유적 공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따로 기억할 게 아니에요. 기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가 뭐죠? 한 필지 토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으면 이게 뭐죠? 구분 소유적 공유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땅을 따로따로 어떻게 해요?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공유로 등기하고 있다. 이게 뭐죠? 구분 소유적 공유고요. 내용은 어떻습냐면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예요. 갑과 을 간에는 따로따로 뭐죠? 별도로 뭐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토지가 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르니까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하면은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두 사람의 땅은 뭐죠? 별개의 땅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별개의 땅이고 다른 땅으로 이해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고 따로 기억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효과는 기억,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은 민법의 규정에 준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료 원칙적으로 줄 필요 없지만 법원에서 결정했는데 안 주면 2년 이상 안 주면 뭐죠? 소멸 청구 당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본 보시면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인데 개축이란 말이 뭐죠?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건물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철거됐다는 거예요. 중증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요건을 갖추어서 뭘 갖게 됐냐면 법정지상권을 갖게 됐어요. 이랬을 때 법정지상권은 건물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의공지까지 그 범위가 뭐죠? 확장이 돼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건물의 밑바닥 땅만 법정지상권 인정하면 건물은 철거당하지는 않겠지만 그 건물을 뭐 할 수 없어요?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밑바닥 땅뿐만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되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법정지상권 소멸해야 하나요? 안 하겠죠. 왜? 토지사용권이니까. 그 말은 을은 또다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또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을이 건물을 졌냐면 요렇게 지었어요. 왜? 여기까지가 뭐죠? 지지상권이니까. 요랬을 때 또다시 확장이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다만 그 범위는 무슨 건물이요?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뭐죠? 한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철거된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가 뭐가 돼야 돼요? 결정이 돼야 되지. 신축된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뭐 될 수는 없어요? 확장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판례 뭐 크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넘겨보시면 5번에서 판례 밑에 5번 해가지고 판례에서 좀 볼게.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에서 1번 판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넘기셔가지고 2번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큰 의미 없고
3번 판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요? 요거죠. 실효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중간과정 읽어볼 필요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세 번째 줄 보시면 동일인에게 소유권 기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건 뭐죠? 무효죠. 무효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원인에게 뭐죠? 실효니까. 결론은 뭐예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5번은 아까 말씀드린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은 명예신탁인데 굳이 명예신탁까지 여기다 재입힐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판례들도 결국 뭐죠? 요거죠. 원인행의 실효, 무효와 해제만 나와 있지만 무효, 취소, 해제와 같은 원인행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판례들인 거죠.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정리해보면은 결국은 이게 전부잖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례들을 쭉 나열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요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된다. 무효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원래는 같았다가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데 달라지게 된 사유가 뭐죠? 매매 기타 사유인데 제외되는 거. 환지와 원인행의 실효 제외되고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지만 분할에 의한 경우는 뭐죠? 발생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저당권 할 때 한 가지 더 할 텐데 그것까지 합치면 됩니다. 그냥 판례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요거는 교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나와 있지만 모든 법정지상권에 공통된 내용이에요. 그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그냥 법정지상권이든 다 공통된 내용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관습법의 말을 지우자라는 말씀 그래서 드린 건데 요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 187조는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이거 많이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 없이 취득한 것을 처분하려면 그때는 뭐죠?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일단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팔아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어서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설명드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등기 안 해도 을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땅이 갑에서 K로 양도가 됐더라도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K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다. 뭘 안 했더라도 등기를 안 했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기억, 토지가 뭐죠? 양도된 경우죠. 그 다음 이제 문제인데 갑이 요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팔고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병의 소유로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 첫째,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는 못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었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요거를 팔아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등기해 준 건 뭐예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기지 지상권 등기해 준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요 병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병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잖아요. 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이지 지상권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을이 법정 지상권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가 지상권자예요? 을이.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 따라서 을의 지상권이 있으니까 갑은 병에게 뭐 해달라고요?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병은 두 번째 을을 대위에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을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뭐죠?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을에게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는 상태니까 병은 을을 대위해서 설정 등기해달라고 오히려 병이 뭐예요? 청구할 수 있는 상태니까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병에게는 지상권이 없죠. 그 말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사용이익은 뭐죠? 부당이익입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로 압축되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A번 해가지고 지상권의 승계 여부에서 경매까지 나와 있는데 경매는 신경 쓰지 마시고 1만 병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을이 지상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B번 지상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위 청구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우측에 C번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 다만 D번에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어떻게 해요? 반환을 해줘야 된단 말이 나와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뭐가 나오죠? 구분지상권이 나옵니다. 구분지상권 관련 조문 해가지고 289조의 2 이렇게 나와있죠. 법조문이 특이하죠. 289조는 89조고 290조면 290조지 왜 289조의 2냐? 이거 뭐죠? 없던 것을 신설한 거죠. 그러니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법조문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입법자가 요 중간에 법조문을 하나 넣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290조 이래서 신설해버리면 뒤에 조문들을 다 뭐 해버려요?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법도 막 특별법들도 다 개정해야 되고요. 판례들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뭐죠?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이때는 289조에 2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문들은 없던 게 뭐죠? 신설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언제 신설한 거냐? 1984년이에요. 그때요 우리나라에 지하철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뭘 만듭니까? 지하철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하철을 만들면서 땅속이나 공중에다가 토지 사용권을 뭐죠? 인정할 필요성이 생겨서 만든 것이 뭐죠? 구분지상권입니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은 뭘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는 지하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뭐죠?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다 나무를 뭐 할 수 없어요?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법 좀 읽어볼 건데 289조의 1입니다. 1항입니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이렇게 나와있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건물 기타 공작물 다음에 수목을 집어넣어서 오답을 만들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구는 뭐죠? X에.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나치시면 틀려요. 이것도 꼭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2항인데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겠죠. 근데 토지 소유자만 피해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권리자도 피해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토지에 이미 전세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땅 속에 지하철이 다니면 전세권자가 피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이 토지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땅 속에 지하철이 다니고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담보가치가 하락하죠. 저당권자는 뭐예요? 피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2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구분지상권이 뭐냐? 지하나 지상의 공간에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이 뭐죠? 구분지상권인데 주의할 점은 첫째, 수목은 목적에서 뭐죠? 제외되고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고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4번에서 분묘기지권이 나옵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의 의의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의의가 뭐냐면 분묘기지권은요 지상권의 일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분묘기지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다만 목적은 일반 지상권과 다릅니다.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도 지상권과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지상권 시작하면서 토지 사용권이 자꾸 이거를 건물에 대한 권리를 뭐죠? 오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분묘기지권도 토지 사용권인데 자꾸 묘에 대한 권리를 오해한다는 점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의 땅에 을이 자신의 선치를 모시고 있는 분묘를 가지고 있다면 을은 묘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뭐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해져요? 자꾸 이거를 묘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면 뭐죠? 오해하면 뭐죠?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을은 다시 한번요. 분묘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분묘기지권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요.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이나 공법 시간에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죠. 그죠? 배우시죠? 배운 적 없어요? 배우실 거예요.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실 건데 그 법은 묘를 규율하게 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과 내용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를 공부하는 거니까요. 잊지 마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공법 시간에 장묘에 대한 법률을 배우면서 이런 민법순이 구라쳤네 이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다른 거. 우리는 뭐예요? 토지를 공부하는 거. 거기는 뭐예요? 분묘를 공부하는 거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도 뭐죠?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뭐죠? 다른 거죠. 그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거니까 분묘기지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분묘의 소유자가 갖는 거예요. 분묘의 소유자가 누구냐? 장손이에요. 장손. 가정의뢰 준칙이 있는, 기억나시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가정의뢰 준칙도 법이에요. 거기서 분묘의 소유자는 제사 주재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분묘의 소유자는 뭐죠? 장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지금은 돌아가시면 다 두 줄이죠. 이렇게 완장. 그죠? 형제들.
근데 원래는요, 과거에는 장손만 두 줄이고 차남들은 원래 뭐예요? 한 줄인 거예요. 왜냐하면 장손만 상주예요. 차남들은 뭐가 아니에요? 상주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우리가 그냥 상준이 부르지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형님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조카가 있어요. 그럼 누가 상주해? 조카가 상주해. 그 뭐죠? 형제들은 뭐죠? 상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 의례 준칙에 따라서 제사 주제자는 뭐예요? 장손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손만이 상주고 장손만이 뭐죠? 분묘기지권을 가져요. 왜요? 장손만이 분묘의 소유자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분묘의 소유자가 갖는데 분묘의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장손이다. 근데 재밌죠, 이런 거. 저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남녀 평등이 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돈 되는 거면 아마 여자분들이 벌써 뺏어갔을 거예요. 돈 되는 거라면. 근데 이제는 제사 지내고 막 묘지 가려고 이러는 게 돈 되는 거보다는 뭐예요? 벗어나고 싶은 의무잖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직 여기까지는 안 건드렸어. 여기까지는 안 건드려가지고 옛날 그 간습대로 누구예요? 장손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끔, 그죠? 좀 귀엽기도. 그래서 오치에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성립 요건이 나와요. A번 해가지고 취득 사유가 나오는데, 일단 우측에 맨 위에 B 해가지고 타인 토지의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 여기다가 옆에다 크게 원칙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원칙. 다시 말하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려면요.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묘를 쓴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인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원구원해가지고 취득시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 어떨까요?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도 분묘 기지권을 갖는다. X의 오예요? X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승낙 없이 묘를 쓰면 분묘 기지권을 갖지 못하니까 몇 년 지나야죠? 20년 지나야 비로소 뭐요? 취득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승낙을 얻어야 되고요. 승낙 없이 묘를 쓰면 분묘 기지권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야가 있는데 누가 내 땅에다가 묘를 쓰면 그 사람 분묘 기지권 없는 허락 없었으면 저는 법정 절차에 따라서 그 묘를 뭐 할 수 있어요? 이장하거나 뭐죠? 철거할 수가 있어요. B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A,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임야를 거래하면서 철거한다 또는 이장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분묘기지권이 발생해. 그죠? 예외적인 사유고 하나 더 한다면요. 교재가 A, B, C까지 있잖아요. 그죠? D에서 하나 더 적어놓으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D 해가지고 임야가 경매된 경우입니다. 경매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임야가 나오는데 경매되는데 싸요. 그래서 제가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받고 나서 갔더니 그 땅에 뭐가 있어요? 분묘가 있어요. 이장 못해요. 왜냐하면 임야가 경매가 되면 전 소유자에게 분묘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버려요? 분묘 기지권이 발생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야를 경매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다면요? 묘가 있다면 그거 이장 못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왜요?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 묘가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얼마 정도 쓰면 되는지를 판단해야지. 분묘가 없는 상태에서 가치를 평가했다가 임야 경락받았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경매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분묘 기지권이 발생한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니은번 해가지고 박스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종손만이 뭐죠? 분묘 기지권을 갖고요. 니은번 공시방법에서 분묘 기지권은 간섭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어야 되면 비해가지고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봉분이 없다, 평정하거나 암장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취득할 수가 없고요. 판례도 같은 취지죠. 효력해가지고 기억, 분묘기지권의 보호에서 나오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니은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런 얘기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그 범위가 뭐가 돼요? 확장이 된다. 그것이 뭐죠? A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는 없어요. 새롭게 묘를 신설하려면 반드시 뭐가 받아야 돼요? 승낙. 그죠? 따라서 넘기셔서 C 해가지고 어떤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뭐 할 수 없어요? 합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려면 땅 주인의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인데 규칙 읽어볼게요.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기간에 의한다. 옆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화살표로 찍혀가지고 원칙 교재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체단 기간 보장 가입표. 분묘기지권은요 약정기간만 존속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도 보장되지 않아요? 체단기간도. 분묘기지권도 밑에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 유축이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냐면 체단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분묘는 건물 아니죠? 수목 아니죠? 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공작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공작물은 체단기간 몇 년이 보장이 돼요? 5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약정을 했으면 1년 동안만. 한 달 약정했으면 한 달 동안만. 6개월 약정했으면 뭐죠? 6개월만.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고요. 체단기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긴 권리로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보시면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수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뭐죠? 존속한다. 이 예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예외를 원칙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시작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뭘 갖게 돼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되고요. 존속기간도 뭐죠? 약정기간만 존속할 수 있고 최대한기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원칙부터 꼭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료가 나와 있는데 C 보시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무상이죠?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일적이니까 뭐예요? 무상이 원칙이니까 그러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메모할 게 있는데 또 책임 중요한 판례인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말은 분묘기지권도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면 지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더 나가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분묘기지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게 답일 거예요. 요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지료를 줘야 되고요. 안 준다면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2년치를 안 내면 뭐 당합니까? 소멸 청구 당하게 된다는 거 메모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음번 포기할 수 있고요.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고 꼭 점유를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차당하지 않은 것을 기억.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맞죠? 이게 뭐죠? 원칙이니까. 2번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위하여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멸의 사유가 뭐죠? 존속기간의 만리로 소멸한 경우는 한정되긴 하지만 틀린 건 아니겠죠. 3번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매 매수청구는 뭐죠? 형성권이니까. 4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5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X. 이게 문제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4번 질문과 연결되어 있죠.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니까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죠. 그죠? 좀 문제가 마음에 들진 않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뭐가 나오죠? 지역권이 나옵니다. 쉬었다고 들어갈까요? 그죠?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